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선 관련한 이슈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너무나 큰 소식이고 어쩌면 우리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룰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대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치권에 대단히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변, 아주 치열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군인들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의 군사위원들 중에서 시진핑 최측근들이 다 잘려나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잘려나간 사람과 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 대장급, 별 4개 대장급인 상장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 이 5월에만 시진핑 최측근이 2명이 의문사했습니다. 자살을 했다라는 건데 한 건지 당한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다음은 누구냐, 앞으로 이 권력 투쟁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중국 푸젠 항모는 창싱다오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항으로 갔다는 거죠. 랴오닝 항모 전단은 오키나와 방면으로 남하중에 있는데 곧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 미국이죠, 7함대, 다음 주에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은 작전 출항을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푸젠 항모 그리고 랴오닝 항모 등이 2개의 전단을 구축해서 서해 우리 홍도 130km 떨어져 있는 그 바로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 실제 사격 훈련 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푸젠 항모, 정규 항모죠. 85,000톤짜리. 그건 이제 모항으로 복귀를 했고 훈련 테스트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 작전 배치되어 있는 랴오닝 항모는 여기 랴오닝 항모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모습인데 호위함 4척의 호위 전투함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서태평양 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랴오닝 항모가 왜 이렇게 밖으로 나올까요? 아마도 다음 주에 조지 워싱턴 항모가 작전 출항을 하게 되면 조지 워싱턴 항모 같은 미국의 대형 항모가 있을 때는 중국 항모들은 다 피했어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지 워싱턴 항모 없을 때 마음껏 한번 누벼보자. 호랑이 다음 주에 나온다 하니까 이번 주 여우도 안 되는 이런 반푼이들이 이번 주라도 한번 활개를 한번 쳐보자 라는 거 아닌가. 기동훈련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미군입니다. 일본 혼슈 북쪽의 미자와 공군기지에 B-1B 폭격기 BTF, 즉 B-1B 폭격기 4대가 있었죠. 이게 본토로 전부 철수했다라는 거고, 후속 전력으로 제2폭격비행단의 B-52H 전략 폭격기들이 괌에 BTF, 그러니까 이제 폭격기 태스크포스로 전개했다. 아마 한 4대 정도가 전개했지 않을까. 그래서 B-1B 4대와 B-52 4대가 교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군은 라파,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가장 남쪽 이집트와의 국경 쪽이죠. 그 라파 국경선 일대를 완전 장악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주력 부대를 재정비해서 이 가자 지구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칸 유니스로 진격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밝히고 있는 가자 지구의 전황도를 보면 이 가자 지구의 모든 경계 부분, 이스라엘과의 경계 부분, 그리고 이집트와의 경계 부분, 이 경계 부분은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자 남부와 북부를 잇는 그 회랑도 전부 다 끊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다 꼼짝도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남부의 가장 큰 도시인 칸 유니스로 진격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후티는 이스라엘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시간차로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홍해 상공에서 2발 모두 탄도미사일 모두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자세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좀 격분을 해서 이제 협상장을 떨쳐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 협상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계속 길게 가보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전체가 계속 군사 지원, 자금 지원을 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자금 지원으로 돌아섰죠. 돈이야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자금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 지하 또는 은닉된 방산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기를 보충해서 싸우는 거고 러시아는 그걸 혼자 해야 됩니다. 뭐 중국이 뭐 재료는 좀 대주고 하지만 다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냥 아니죠. 공짜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전체의 경제력, 자본력 그리고 러시아 혼자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 가격을 상한선 정해놓고 계속 러시아의 재정을 압박하죠.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기냐 라는 거죠.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추가로 제재를 검토하는데 러시아 시중은행 20개 이상 20여 개의 러시아 시중은행을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환 거래를 못하게 한다. 뭐 은행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 거래 못하는 은행에 어느 기업이 돈을 맡기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그 은행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3년 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 계속 분쟁만 야기하고 뭔가 러시아를 계속 살려주면서 질질 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20개 이상. 분명히 바이든은 그때 모든 러시아의 은행을 다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었군요. 젤렌스키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 휴전 협상 결렬되었다. 그래서 전쟁은 장기화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독일 메르츠 총리는 유럽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무기 사거리 제한 그리고 타겟 뭐 어딜 때릴 건지 모스크바는 안 돼 뭐 이런 거 이제 제한 안 한다. 그리고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지지한다. 독일 총리가 독일 무기인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 뭐 이제 타우러스에 대해서는 그냥 해제가 다 된 거죠. 지금 기존에 영국이 지원해주고 있었던 스톰 섀도우 그리고 프랑스가 지원해주고 있었던 스칼프 이지 다 똑같은 겁니다. 두 개가 이름만 달라요. 그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를 정도는 아니지만 훨씬 강력한 타우러스 미사일 관통 능력 사거리도 이거 550km 날아가니까 그리고 관통 능력 6m까지 뚫을 수 있으니까 등등 해서 압도적으로 강한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이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독일 총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이러고 나니까 슈피겔 독일 언론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지원되어서 전투기에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3년여간의 전쟁을 보면 자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 이미 지원돼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뭐 사거리 제한 이제 550km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경 조금 너머에서 쏘면은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6m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관통 능력 있죠. 네, 기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국경 너머에 5만 명의 새로운 군대를 집결시켰다. 주공이 11군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대공세를 준비 중이다 라는 건데 이 하르키우 쪽의 전황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 북쪽에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은 상당히 좀 밀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러시아가 여기 있는 보라색 부분 이만큼 다시 밀고 내려왔는데 저 뒷부분에 5만 명을 집결시킨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한 거죠. 그 5만 명을 가지고 이 하르키우 전선에 새 전선을 연다.
5만 명이면 대단하죠. 네,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내야 될 텐데요. 러시아는 쿠르스크 너머의 수미 지역에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수미 지역에서 쿠르스크로 넘어가서 서울특별시의 한 2개 면적 정도를 점령을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푸틴 대통령에게 그냥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미국이 정보 제공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 서울특별시 2개 면적의 점령지를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넘어서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치고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4개의 마을을 동시에 장악하고 우크라이나군과 격전 중이다 라고 하는데, 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미가 여기인데 그 수미 북쪽에 저 국경선 지역에 이렇게 러시아군이 4개 마을을 치고 내려왔다 라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원래 저 북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이 수자가 여기 있죠. 수자. 이 지역을 이만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기고 있는 중이다. 뭐 4개 마을이니까 큰 영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고.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이스탄불 회담에서 장기전 대비한다고 말했지만 포병 부족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탄불 회담에서 러시아 측 대표는 이 표트르 대제 때 러시아는 교회의 종도 녹여서 대포를 만들어서 전쟁했다. 지금도 우리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교회 종 녹여가지고 포 몇 개 만들겠냐. 그리고 포가 금방 나오냐.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봤을 때 한 1년 반 이상 더 가면 러시아는 정말 재기불능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우크라이나는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정말 참 힘들어지겠지만 피를 그만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나 러시아는 피도 흘리고 경제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포병이 없죠. 포병 없는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스탈린이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라고 한 바로 그 러시아군인데, 포병 화력 지원 없는 전쟁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러시아군인데 포병 부족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이 군부 실세 장유샤와의 권력투쟁에서 패해 군권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 군부의 마지막 친시진핑 인사였던 장성민이 장유샤에 붙은 직후 군 서열 2위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허웨이둥 상장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 군부 인사지만 반대파인 장유샤 부주석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해 실각했던 최고위급 인사 2명이 최근 며칠 사이 연이어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중문판과 대만일보 등 중화권 매체들은 현재 망명 중인 언론인 차이성쿤의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웨이둥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직후 구금돼 베이징 301 병원에 수감되었으나 이후 바오딩으로 이송돼 그곳에서 죽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오딩은 베이징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걸리는 2급 도시인데요. 그는 바오딩의 한 가옥에 구금된 채로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5월 2일 해당 가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301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젠성 출신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고속 승진하며 시진핑의 군부 장악을 도왔던 허웨이둥은 지난 2022년 3월 중앙군사위원회에 진출했고 그해 10월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올랐는데요. 에포크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대로 지난 3월 11일 전인대 직후 모습을 감추면서 숙청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허웨이둥이 숙청되기 전 중앙군사위에서는 국방부장이었던 리상푸 상장, 정치공작부 주임이었던 мя오화 상장이 연이어 숙청되고 최근에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인 장성민이 장유샤 개파로 갈아타면서 대대적인 세력 개편이 있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허웨이둥이 사망한 직후 중국 군부의 친시진핑계 인사이자 또 다른 실력자인 허홍진 상장 역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산시성 출신인 허홍진 상장은 정치장교로 커리어를 쌓은 인물로 허웨이둥과 함께 시진핑의 군부 장악을 도왔던 인물인데요. 지난 24년 7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부주임으로 임명돼
мя오화 상장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역시 5월 18일 자택에서 의문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서는 지난 5월 16일 мя오화 숙청 이후 직무 대리를 맡았어야 할 허홍진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 장애인 지원자 유공 표창 대회에 허 상장이 아닌 장성민이 참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허홍진의 숙청과 사망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웨이동과 허홍진의 사망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들을 권력투쟁에서 찍어 누른 장유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군부에서 자신을 견제할 모든 인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장유샤의 다음 칼날이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 사람입니다. 허웨이동 부주석이었어요.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 이렇게 부주석 두 명이에요. 장유샤, 허웨이동. 그런데 허웨이동이 숙청되었죠. 숙청되었는데 안 보이다가 301 병원, 이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병원입니다. 베이징의 서쪽에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큰 길 옆에 보입니다. 이거. 거기에서 영안실에서 발견됐다 이겁니다. 시신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엄청난 군부 실력자가, 군부의 넘버 2가 갑자기 숙청되고 얼마 안 지나서 이 군병원의 영안실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301 병원의 영안실에 오기 전에는 바오딩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바오딩은 베이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기는 중국의 중부 군관구, 그러니까 수도 방위를 하는 군관구입니다. 5개 군관구 중에서 가장 센 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령원이 없어요. 우리로 치면 사령관, 여기는 사령원이라고 하는데 사령원이 없어요. 서로 지금 이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부 군관구의 최고 엘리트 군대인 82 집단군의 사령부가 바로 바오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군 수뇌부가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 등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 지휘를 하기 위한 최신 거의 지하 도시급의 그 지하 지휘소, 벙커, 지하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오딩입니다. 여기에서 죽었어요. 한 자택에서, 집에서. 아마 중국군에서 운영하는 안가가 아니겠나 싶은데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82 집단군 사령부가 있고 또 중부 군관구의 통제권에 있는 곳에서 그 바오딩에서 이 중국군 넘버 2가 죽었다. 그 말은 이 장유샤계가 이 중부 군관구의 사령원은 없지만 중부 군관구마저도 통제하고 있다. 시진핑 반대파가 중부 군관구마저 통제하고 있다. 수도, 우리가 지금 수도 방위사령부 또는 수도군단 다 합한 거 정도 되는 거죠. 그걸 시진핑의 반대파가 통제하고 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5월 18일 날 연이어 죽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허홍진이라는 사람인데 상장, 우리로 치면 이제 대장이죠. 정치공작부 부주임, 우리로 치면 정치공작부라는 부서의 부사령관이죠. 정치공작부는 북한으로 치면 총정치국, 북한 군부가 군부 최고 넘버원인 이 총사령관, 총참모장보다 더 높은 게 총정치국장 아닙니까? 이 총참모부를 사상적으로 당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하는 곳이 바로 총정치국인데 그게 바로 여기는 정치공작부예요. 그래서 이 중국군의 모든 인사를 다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그리고 중국군의 이 사상, 그리고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 최고 주임이 мя오화인데 그게 이제 시진핑 계열이었고 그 사람은 작년 11월 달에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사령관이, 부주임이 뭔가를 다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베이징에서 열린 이 장애인 군경 대회인데 여기에 군에도 상위용사가 있으니까 군부에서도 담당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мя오화가 숙청됐으면 허홍진이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허홍진이 아니라
엉뚱한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장성민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장성민마저도 이제 장유샤계로 갈아탔다. 그럼 허웅진은 어디 갔냐?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자택에서.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스스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선택을 당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뭐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러나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최고 이제 권력기관인데 여기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면 주석은 시진핑입니다. 부주석이 이제 두 명이어서 장유샤와 허웨이둥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허웨이둥은 이번에 사망해서 301 육군병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장성민 원래는 시진핑 계열이었는데 변제를 했어요. 그리고苗화 여기는 중앙기율검사위 그리고 정치공작부 주임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숙청당했어요. 그걸 장성민이 다 같이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사령관도 이번에 사망했어요. 자택에서 의문사한 거죠. 그리고 리상프 여기는 이제 국방부 장관,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 국방부장인데 작년 6월에 숙청되었어요. 없어요. 류전리 여기는 연합참모부 참모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죠. 원래 이 사람은 장유샤계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이 중국군은 장유샤가 다 장악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중국 군부의 최고 위급에 있는 장군들은 미국과의 전쟁을 싫어합니다. 즉 대만을 침공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왜? 대만 침공하면 미국과 싸워야 되고 미국이 제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워낙 많이 빼돌려서 미국이나 유럽에 별장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거기에 애들도 보내놓고 거기에 또 뭐 세컨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미국 제재 들어오면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 걸 뺏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싸우기 싫은 거예요. 이 군부들이. 그래서 이렇게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대만과 전쟁을 안 하면 이거는 미국의 이익과도 또 맞아지는 것이죠. 합의. 그러면서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군부 장군들의 여러 가지 재산들, 이익들 이런 것들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합의 맞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장성민이 정치공작부까지 장악을 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정치공작부에서 인사도 하니까 이 나머지 이제 뭐 중장, 소장급 또 대좌급 이런 이 고위 장교 장군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에 들어가겠죠. 시진핑 계열에 대해서 이제 위에는 지금 다 알렸으니까 이제 중간 고위 장군들, 우리가 지금 중장급, 소장급, 준장급, 대령급 쫙 다 날리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이제 정신교육, 사상교육까지 담당하니까 이제 중국군은 1인 체제가 아니다. 우리는 집단 지도 체제다. 뭐 1인을 위한 군대가 아니다. 공산당 전체를 위한 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시진핑 1인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정신교육을 하겠죠. 이제 시진핑은 흔들흔들 위에 자기는 정점에 서 있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상 누각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연이어 최고 실력자 대장급 2명이 연이어 죽었는데 그 다음은 누구냐?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